보피의 손을 잡아요. 보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보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동안으로 보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주름 없이 맑고 깨끗한 피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름 관리에 신경 쓰고 있는데요. 사소한 잘못된 생활 습관 하나가 없던 주름을 만들거나 주름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중 하나가 눈을 치켜뜨는 버릇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마에 굵은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마에 굵은 주름은 나이 들어 보일 뿐 아니라 인상 자체도 어둡게 만든다고 하니까요. 눈을 치켜뜨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웃을 때 반달이 되는 눈은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매력 포인트인데요. 하지만 눈웃음은 눈가에 주름을 만들기도 합니다. 얼굴 중에서도 눈가는 노화의 진행 속도가 가장 빨라서 주름이 생기기 쉬운데요. 습관적으로 눈웃음을 반복하면 눈가의 주름을 피할 수 없지만 눈웃음은 그 자체가 매력적이니까요. 눈웃음은 고치지 마세요. 어찌 보면 목주름이야말로 나이를 가장 들어 보이게 하는 주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주름은 생활 습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주름이라고 해요. 그중 가장 큰 원인이 높은 베개를 베고자 하는 건데요. 고개가 앞으로 과하게 꺾어지면 가로 방향으로 깊은 주름살을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목주름 예방을 위해서는 적당한 높이의 베개로 바꿔야 하는데요. 적당한 베개 높이는 수면 자세에 따라 다른데 바로 누워 잘 때는 6에서 8cm, 옆으로 누워 잘 때는 어깨 높이를 고려해서 2cm 정도 더 높은 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서 골치 아픈 주름 미리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6월 13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흥국희입니다. 네. 자, 목이 좀 가라앉아서 큰일이네요. 네. 자, 주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키 씨가 볼 때 저는 주름이 얼마나 있어 보이나요? 주름 없어요. 오. 약간 피부는 좋으신 편인 것 같은데. 네. 뭐가 안 좋나요? 그냥 얼굴만 이러고. 아니 아무튼 근데 진짜 얼굴 약간 좀 눈에 주름이 있으신가? 네, 눈엔 뭐 주름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눈가의 주름은 뭐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눈주름이 가장 쉽게 생긴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나 안 들었나 이제 체크해 보실 때 눈가의 주름을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키 씨는 거울 보면 주름이 얼마나 생겼나 체크하는 편이에요? 네네. 특히 목주름 같은 걸 좀 신경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에 주름 안 생기게 로션 같은 것도 목에다 다 바르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것보다는 로션이라도 자주 발라주는 게 좀 그나마 덜 생기는 느낌? 그래요.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만 안 하면 목주름이 좀 덜 생긴다고 하니까. 요새는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 공부 안 합니다. 네, 요새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목주름이 이제 당분간은 좀 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이봐요. 바로 디스가 넘어오잖아요. 자, 그리고 손에 생기는 주름도 신경이 좀 많이 쓰이잖아요. 오키 씨는 근데 사실 손에 주름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없죠. 듭니다. 네. 손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오키 씨가. 살짝만 스쳐도 제가 다 알거든요. 손의 부드러움이 얼마나 깊고 부드러움이 얼마나 얕은지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키 씨의 손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 네, 라디오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네요. 뭐 어떻게 제가 잡아드릴 수도 없고. 근데 이 손이 진짜 나이를 숨길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또 자글자글한 주름도 엄청 생기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나이를 먹어갈수록 손도 딱 눈에 보이는 위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뭐 오키 씨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알려드리자면 손에 생기는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 닿을 때 이 주의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맨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설거지 후 핸드로션을 바르는 걸 잊는다면
등 주름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답답하더라도 예쁜 손을 위해서는 설거지나 청소를 할 때는 꼭 고무장갑을 끼는 게 좋고요. 손을 씻은 다음에는 보습제를 바르는 걸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키 씨는 뭐 안 발라도 지금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살림도 안 하니까. 공부도 안 하고 살림도 안 하면. 네, 전 뭘 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 어머니들에게 핸드로션 하나 좀 선물해드리면 좀 기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손에 물 핸드로션. 묻힐 일이 많으시니까요. 네, 요새는 또 천연도 나오고 있어요. 좋은 제품. 네. 냄새 안 나는 거.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선물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 내 손을 잡아요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인문계열의 극심한 취업난으로 문송합니다. 그리고 인구론과 같은 신조어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인데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인문계열의 취업을 돕기 위한 인문계열 진출 직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6월에는 숲에서 힐링하세요. 한국관광공사가 6월에 가볼 만한 힐링 숲을 추천했습니다.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6월에 가볼 만한 숲, 힐링 숲을 추천해 드릴게요.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외젠 들라크루아의 사르다나 팔루스의 죽음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잘못 알려진 운동 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 손을 잡아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뽀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창업자들을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이런 창업 지원 공간이고,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장에서 지속 성장 가능한지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고, 실전 창업 교육도 저희가 시켜드리고요. 또는 개발자 대회, 경진 대회, 투자자의 만남, 이런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꿈이 있으신 분들 드림앤트로 오십시오.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순철 씨, 문송합니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라는 뜻인가 봐요. 네, 그러면 인구로는 무슨 뜻일까요? 인구로는 그 인구 조사할 때 뭔가 그 학자들이 이제 내놓는 그 논리를 인구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너무 진지하게 대답하시는 거 아닌가요? 인구로는 인문계 졸업생 90%가 논다라는 뜻이래요. 너무 다 안타깝죠? 진짜. 그러네요. 오죽하면은 이런 말들이 다 나왔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요새 KTV 라디오에서 취업에 대한 방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취업난이 심각하다 하지만 인문계생일 경우에는 더 극심하게 겪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도 인문계열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좀 취업 어렵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문계열 전공자들이 기회가 되면 전공을 바꾸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대학생 1,867명을 대상으로 전공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전공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현재 전공을 선택할 것인지를 물었을 때 46.2%의 응답자들이 다른 전공을 선택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처럼 다른 전공을 선택한다는 응답은 인문계열이 59.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군요. 네. 이야, 많이 높네. 아무래도 그 자신의 전공 만족도가 낮다 보면 전공 분야와는 좀 전혀 다른 분야에 취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졸자의 전공과 직장 미스매치 비율은 37.4%로 파악됐는데요. 전공별로는 인문사회 계열이 45.6%로 가장 높았고 자연계가 43.7%, 예체능계와 공학 계열은 각각 37.3%와 35.2%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문사회 계열은 2008년 38.9%에서 매년 상승 추세라고 하는데요. 청년 실업난이 심화되면서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전공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인문계열 학생들의 낮은 취업률은
이 인문계열 일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음. 졸업 후에 진출 가능한 분야나 직업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게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막연하게 그냥 회사 취업 같은 거 다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진출 가능한 분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정보서 인문계열 진출 직업을 발간했는데요. 이 책에서는 전통적인 인문계열 강세 직업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에 정보통신 기술이나 의료, 공학 등을 더해 자신만의 경쟁력을 높여 취업에 도전할 만한 유망 융합 직업 15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유망 융합 직업이라고요? 네.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유망 그쵸. 융합 직업. 뭔가 라임 타는 것 같죠? 인문계열 학생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문학적 기본 소양을 바탕으로 다른 능력을 융합해서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을 융합 직업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융합 직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각종 조사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고 취업 지원 전문가와 각 분야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문계열생에게 적합한 융합 직업인지 검토하고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실제 융합 직업으로 선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인문계열 졸업생들의 인터뷰도 수록돼 있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네,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문계열 졸업생의 인터뷰도 담겨 있어서 후배들에게 생생한 조언을 들려주도록 했는데요. 구체적 수행 직무나 인문계적 소양이 도움이 되는 이유, 그리고 직업의 전망,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내용 등 상세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그래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직업들이 좀 많이 포함됐다라는 얘기도 있군요. 네. 어떤 직업들이 인문계열 융합 직업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산업보안요원이 포함됐는데요. 산업보안요원은 기업의 핵심 인재와 지적 재산을 포함해서 기업의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지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핵심 역량과 관련된 노하우와 지식에 대한 정보를 갖춘 인적 자원이 다른 기업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업의 중요한 자료들이 전자우편이나 전산 저장 장치, SNS 등을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산업보안요원이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일인 만큼 기업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웹 기획자도 인문계열 융합 직업으로 선정됐어요. 그렇군요. 네. 이름만 들어서는 이공계열 쪽 직업일 것 같은데 인문계열 학생들도 지원할 수가 있는 직업이었군요. 네, 웹 기획자는 구축하려는 웹의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을 분석하고 방향을 설정한 후에 설계를 하는 사람인데요.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한 기획과 업무의 진행, 마케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직업들 중에 흥미로운 직업이 있었어요. 자, SNS 분석가라는 직업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 이 SNS 분석가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나 시장 상황 등을 예측하기 위해서 특정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등을 SNS를 통해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로 다양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강국이라 그런지 IT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IT를 다루는 직업을 이 인문계에서도 할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자사나 자사의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자사의 이미지를 좋게 하거나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것을 적용하고 싶어 하는데요. 수많은 카페나 커뮤니티, 블로그, 트위터 등의 내용을 분석해서 특정 회사나 서비스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와 어떤 점을 개선하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름에서도 융합 직업의 느낌이 팍팍 나는 직업도 있었는데 감성공학 전문가라고 있네요. 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네, 이름 자체만 들으면 어떤 직업인가 싶으시죠? 네. 이 감성공학은 인간의 감성을 측정하고 평가해서 이를 제품이나 환경 설계에 적용해서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락하게 하는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는 연구인데요. 감성공학 전문가는 제품 설계에 인간의 특성과 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공학 기술을 적용하는 일을 합니다.
감성공학 전문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국제의료 코디네이터라는 직업도 있어요. 국제의료 코디네이터는 외국인 환자가 국내 여행 중 다치거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우리나라 의료진과 외국인 환자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데요. 환자들의 접수부터 진료할 때 통역, 치료 과정을 설명하고 퇴원 수속과 퇴원 후 상태 관리 등 모든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게다가 치료 후에는 관광이나 쇼핑 등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모든 일정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인문계열 융합 직업으로 생소한 직업들도 많았는데요. 이 책에는 전통적으로 인문계열이 강세를 보이는 직업들도 소개하고 있죠. 네, 전통적으로 방송 작가나 행사 기획자, 홍보 전문가, 기자, 번역가, 출판물 전문가 등의 직업들은 인문 계열에서 강세를 보이는 진출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인문계열 융합 직업과 강세 직업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인문계열 진출 직업 책은 이달 말에 전국의 대학과 고등학교,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고요. 정부 취업 정보 사이트 워크넷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송합니다. 인구론과 같은 안타까운 말들이 하루빨리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자신만의 능력을 개발해서 도전할 수 있는 직업들이 더 많이,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 집안에 강도가 들어 끔찍한 경험을 한 A씨. 그때의 충격으로 밤마다 악몽을 꾸고 대인 기피,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후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충격과 공포, 심리적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 전문 심리치유기관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심리치료는 물론 법률 지원 및 임시 거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 이용 방법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검찰청, 경찰서에 지원 의뢰하거나 피해자 본인의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2010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 총 6개 지역에 설치된 스마일 센터는 2019년까지 전국 18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겪는 아픔은 우리 사회가 함께 돕고 치유해 나가야 할 상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네. 사실 그 6월이 여행하기가 참 애매한 달이에요. 더워지면서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6월 내내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특히 올해는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 왠지 되게 시원한 데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딱 생각이 드는 곳이 숲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예견이나 한 것처럼 한국관광공사는 산책을 부추기는 힐링의 숲을 찾아서를 주제로 정하고 6월에 가볼 만한 곳을 좀 선정을 했는데요. 네. 6월에는 하루가 다르게 짙어가는 녹음 속을 거닐어 보는 건 어떠신가요? 네, 좋죠. 또 숲에 들어가면 일단 뜨거운 햇볕도 피하고 상쾌한 공기로 건강까지 좋아지는 기분이 싹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하는 힐링 숲 어디가 있나요? 먼저 떠날 곳은 전남 진도예요. 진도 첨찰산은 아담하지만 많은 보배를 품고 있는 산인데요. 특히 이 소치허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치허련은 조선말의 문관이고요. 서화가로 김정희의 제자로 그림에도 뛰어났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치허련이 그림을 그리면서 말년을 보낸 이 운림산방이 이곳에 있습니다. 허련은 운림각도를 통해서 첨찰산의 빼어난 산세를 묘사했다고 해요.
운림산방로는 운림산방 주차장에서 쌍계사를 거쳐 진도 아리랑비 쪽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가장 짧고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숲길은 정상 부근을 제외하고 상록수가 짙은 그늘을 만들어서 한낮에도 상쾌한 곳이라고 합니다. 시원하겠죠? 네, 정말요. 이 진도 첨철산에는 천년 고철인 쌍계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네, 쌍계사는 857년 신라 도선국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인데요. 천연기념물 107호로 지정된 쌍계사 상록수림에는 후박나무, 구실잣 밤나무, 종가시나무, 동백나무 등 다양한 상록수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청량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 곳이고요. 목이 마를 즈음 돌틈으로 약수가 흘러나오는 삼선암 약수터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부터는 동백나무가 빽빽하고 산등성이에 오르면 정상인 봉수대 그리고 진도 기상대가 보인다고 합니다. 발 아래로 그 운림산방 아랫마을과 저수지, 짙푸른 바다와 섬이 펼쳐진 광경을 감상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주 좋겠어요. 네, 상상만 해도 되게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소개할 숲은 어디죠? 강원도 평창 하면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고장 아닙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숲은 강원도 평창에 있어요. 오키 씨, 강원도 평창에 무슨 산이 있는지 알아요? 모릅니다. 강원도 평창에는 오대산이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는 오대산은 네. 삼국유사를 쓴 이런 스님이 불법이 길이 번창할 것이라는 이 불교의 성지이자 나무의 성지인 산이라고 합니다. 오대산. 오대산 선제길은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길인데요. 이 길은 1400여 년 전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한 신라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정렬궁에 모시기 위해 걸었던 유서 깊은 길이라고 합니다. 이 굉장히 귀한 것을 전하러 갔을 때 갔던 길이라고 하는 거죠. 네. 월정사 입구 매표소를 조금 지나면 천년의 숲길로 불리는 전나무 숲길이 시작되는데요. 월정사는 643년 자장율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이지만 8강 9층 석탑을 제외하고 한국전쟁 때 모조리 불타 재건됐다고 합니다. 월정사가 끝나는 지점에서 선제길이 시작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왜 선제길이라고 하죠? 자, 이 이름에서도 불교의 향기가 느껴지죠. 뭔가 좀 어렵기도 하고. 네. 선제는 화엄경의 선제동자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호젓한 오솔길 옆으로 오대천 계곡이 제잘거리며 흐르고 징검다리를 건너면 선제길에서 가장 수려한 계곡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오대산장을 지나면 호젓한 계곡길이 상원사 입구까지 이어지는데 상원소로 가는 길도 전나무 숲길입니다. 이 길 초입에는 세조가 계곡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 옷을 걸었다는 관대거리가 있는데요. 세조는 이 길을 가던 동자승에게 등을 밀어달라 했고 그 덕에 피부병을 고쳐 상원사에 문수 동자상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네, 전해져 오는 옛 이야기까지 있어서 길이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6월에 가볼 만한 곳 주제가 힐링 숲이잖아요. 네. 이 정말 제대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 하는 분들이 갈 만한 그런 정말 힐링 숲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산과 계곡이 아름다운 경기도 양평으로 떠나세요. 양평 좋습니다. 네. 양평 복미산 자락에 자리 잡은 국립산음자연 휴양림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된 치유의 숲이 있는데요. 이 숲에서는 4월부터 10일까지 예약제와 단일 비예약제로 숲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자는 5명 이상 가족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고 참가자 구성에 따라 2030 직장인들은 해오름숲, 중년 남성과 여성들은 차오름숲, 가족과 어른은 정다움숲, 장애인이나 청소년 단체에는
나눔의 숲으로 맞춤형 숲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예약을 하고 방문하면 좋겠지만 예약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던데요. 네, 당일 비예약제는 말이죠. 5명 이상이면 예약 없이 숲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5명 이상? 네.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에 진행하는 숲치유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숲속 오감 체험, 음이온 소리 명상, 맨발 체험, 꽃편지 쓰기 등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꽃편지 쓰기를 제외하고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숲에서는 소나무와 리기다 소나무, 잣나무를 구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산림욕 체조도 체험할 수 있고 매주 토요일에는 숲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무 공예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숲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알찬데요. 옥희 씨는 편백나무라고 들어봤죠? 네, 들어봤어요. 뭐 항균 효과라든가 진정 효과 같은 다양한 효능이 있어서 가구로 만들기도 하고 베개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편백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편백숲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북 완주 상관면 중림리에 자리한 이 공기마을은 네. 1976년 마을 주민들이 편백나무 10만 그루를 심어서 숲을 가꿨는데요. 이후 영화 최종병기 활에 이 숲이 등장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숲은 편백숲 관광 안내센터와 편백숲 쉼터에서 시작해서 편백숲 오솔길에 올라 인도의 산책로 반환점까지 돌아오는 게 이 숲이 딱 조성되어 있는 건데요. 정상에 올라 바라본 공기마을은 꼭 밥 공기를 엎어놓은 모습이라고 하네요. 아, 우리 그 숨쉬는 공기가 아니라 네. 밥 공기의 공기. 그렇습니다. 네. 이 편백숲 오솔길로 들어서면 하늘로 치솟은 편백나무들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숲길 초입은 산림욕장 역할을 해서 여기저기 돗자리를 깔고 담소를 나누거나 독서를 하고 꿀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숲길 돌아서 유황 편백탕 쪽으로 내려온다면 유황 편백탕에서는 족욕도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제대로 힐링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밖에도 이번 6월에 갈 만한 곳에는 어떤 숲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예약하면 숲 해설사와 함께 숲길을 탐방하고 주민이 운영하는 황토 구들방에서 하룻밤 묵은 뒤 건강한 산나물 밥상도 맛볼 수 있는 경북 영양의 대티골 아름다운 숲길과 고즈넉한 숲길 산책과 푸른 바다의 정취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경남 통영의 미래사 편백숲이 포함됐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힐링 숲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6월에는 숲에서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고 상쾌한 공기로 진정한 힐링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외젠 들라크루아의 사르다나 팔루스의 죽음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들라크루아의 작품 얘기를 해드릴게요. 힌트를 드리자면 격정적인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작품입니다. 아, 오늘 그림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들라크루아가 낭만주의 화가라고 했었는데 예전에 몇 번 소개했었던 그 화풍이었잖아요, 그죠?
네, 앵그르로 대표되는 신고전주의와 라이벌 격인 화풍이라고 했었죠. 신고전주의는 이상적이고 교훈적인 역사 내용을 역시 이상적이고 완벽한 구도로 표현하는 것을 추구하는 한편 낭만주의는 폭력, 파괴, 절망 등 인간의 감정이 가장 격정적으로 나타나는 소재를 감성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전에 낭만주의에 대해서 다뤘을 때 하지 않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덧붙여서 해드릴게요. 네. 낭만주의는 왜 나타났을까요? 신고전주의와 정반대의 화풍이니까 신고전주의에 대한 반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이유도 있었는데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18세기는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독립 등으로 계몽 사상이 꼽힌 시대였어요. 이 혁명의 성공으로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선택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꿈에 젖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혁명 이후의 상황이 그렇게 막상 순탄하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반혁명파를 처단하기 위한 공포 정치가 펼쳐졌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구세주처럼 나폴레옹이 등장했어요.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시민을 위해 뭔가 해줄 거라고 믿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나폴레옹은 정복 전쟁으로 유럽을 제패하고자 하는 그냥 개인적인 야망에 가득 찬 독재자일 뿐이었어요. 네, 시민을 위한 왕이 아니었던 거죠.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패하고 물러난 뒤에도 유럽에는 전쟁과 혁명이 반복됐고 그럼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허무함과 좌절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나 아니면 전설적인 이야기 혹은 깊은 의식 속에 숨어있는 어두운 내면으로 도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도피 의식으로 나타난 게 낭만주의였던 거예요. 현실에 대한 자포자기 의식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들라크루아의 작품 얘기로 넘어갈게요. 사르다나 팔루스의 죽음에서 사르다나 팔루스는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아시리아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에 세워졌던 고대 국가인데요. 사르다나 팔루스는 태어난 연도도 사망한 연도도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리스의 역사가 디오도루스 시켈로스가 그에 대해 굉장히 방탕하고 사치스러우며 소유욕이 강했던 왕으로 언급했던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사르다나 팔루스의 인물상이 다른 두 명의 인물과 섞여서 만들어진 이미지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네. 기원전 669년부터 기원전 630년에 활동한 아슈르바니팔과 기원전 626년에 기록이 남아있는 바빌론의 왕인 샤마시 시움 우킨의 인물상이 뒤섞여서 전해지는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즉 사르다나 팔루스가 진짜 사치스럽고 방탕한 왕이었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작품 제목이 사르다나 팔루스의 죽음이라는 작품 이름인데 이 왕의 죽음에 특별한 사연이 있나 보네요. 네, 그랬어요. 이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은 1821년에 사르다나 팔루스를 소재로 희곡 사르다나 팔루스를 썼습니다. 사치스러운 왕 사르다나 팔루스는 바이런의 희곡에서 백성을 아끼는 자애로운 왕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왕은 반란군에게 부당하게 패한 뒤 그들에게 항복하기보다는 명예롭게 죽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침대 밑에 장작 더미를 쌓아 올리라고 시키고 그 침대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부하들은 왕의 명대로 장작 더미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은 스스로 죽음을 택한 거죠. 또 그를 따르던 애첩과 신하들은 왕을 따라 자결했다라는 내용의 희곡이에요. 그만큼 이 왕이 주변 사람들에게 덕망을 얻고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비극적이지만 왕의 고귀한 죽음을 나타낸 내용이었어요. 그렇군요. 들라크루아는요, 이 바이런의 희곡 내용에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지만 이 내용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고 자기 나름대로 각색해서 상상해서 그렸습니다. 반란군에 의해 패하자 사르다나 팔루스는 자기 침대 아래에 장작 더미를 쌓으라고 시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근데 거기에 불을 붙여서 스스로 죽기 전에 자신의 애첩들과 하인들에게도 죽으라고 명하고요. 자신의 에마와 개까지 죽인 것은 물론 금은 보화 등 모든 재산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자신과 관련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남김없이
없애버린 거예요. 네, 그 기록에 의하면 사르다나 팔루스가 사치가 심하고 소유욕이 강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소유욕 때문에 자기 물건 그리고 자기 사람들까지 반란군에게 넘기기 싫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관련된 것들은 내가 죽으니까 내가 다 가지고 가겠다 이런 그 뜻인 거죠. 네. 네. 그런데 금은보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중과 말 그리고 개는 무슨 죄입니까? 아무 이유 없이 왕의 명령에 의해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갑자기 죽게 됐죠. 끔찍한 학살인 거죠. 이 들라크루아는 이렇게 상상한 장면을 아주 극적으로 그렸어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터번을 두르고 이 동방의 복장을 하고 있어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배경이 아시리아 제국이니까요. 이때 침대에 비스듬히 누운 왕이 자신의 애첩들과 말 그리고 뭐 다른 거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태연하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미 죽은 여인은 침대에 등을 보이고 엎드려 있고 죽기 싫어서 저항하는 여인은 하인에게 붙잡혀 칼로 찔리기 직전입니다. 또 왕의 말은 흑인 노예에게 억지로 이끌려오는 중인데요. 이 말도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를 챘는지 눈이 굉장히 커다랗게 뜨면서 막 사방을 지켜보고 사방을 막 구경하고 있습니다. 뭔가 상황이 나도 곧 죽임을 당할 것 같다라는 걸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꼈나 봐요. 동물이지만. 그렇군요. 또 이 장작더미에 붙인 모닥불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고요. 이렇게 이미 죽었거나 곧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끔찍한 비명을 지르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왕만은 고고하게 침대에 누워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게 더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설명만 들어도 아비규환의 상황이 좀 그려지는데 네. 무섭네요. 네, 그만큼 들라크루아가 이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격렬한 감정을 잘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요, 학살 장면인데 피는 단 한 방울도 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는 없는데 침대보가 새빨갛게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이 새빨간 침대보가 오히려 피보다 더 자극적이고, 그렇게.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꿈틀대는 동작이 더 격렬하게 현장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이거 잔인하지라고 하면서 막 피를 온막 사방에 튀기는 것보다 이렇게 침대 하나만으로 잔인한 느낌을 자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간색 같이 튀고 강한 색을 쓰는 건요, 이 신고전주의 화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신고전주의에서는요, 색보다 윤곽선 표현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선보다는 색은 그 은은하고 부드러운 색을 써서 선을 강조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들라크루아는 과감하게 강렬한 색을 사용했어요. 더 강한 감정 표현을 위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뭔가 강한 검은색이라든지 빨간색 이런 색들 강한 색들을 보면 사람들이 뭔가 시각적으로 자극이 강렬하게 오니까 더 격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들라크루아가 낭만주의의 화신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거예요. 뭔가 네. 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니까요. 그런데 왠지 신고전주의를 옹호하는 비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평가들은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당시는 이 신고전주의가 지배적이었고 낭만주의는 새롭게 떠오르다 보니까 비평가들이 낭만주의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들라크루아는 29살 때 이 작품을 그려서 살롱에 출품했는데요. 그게 1827년이었습니다. 들라크루아는 살롱 책자에서 이 작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르다나 팔루스는 거대한 장작불 위에 놓인 화려한 침대에 누워 환관들과 궁정의 근위병들에게 처첩과 노예들 그리고 그가 좋아했던 말들과 개들까지 모조리 목을 자르라고 명령한다. 그의 쾌락에 봉사했던 그 어떤 것도 그가 죽은 후 살아남아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새롭고 혁신적인 그림은 곧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혀 신고전주의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파괴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어떤 식으로 원칙을 파괴했나요? 들라크루아는요,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이상적인 영웅담을 안정적이고 질서정연한 구도로 표현하지 않고 자극을 주는 과장된 색채와 혼란스러운 구도 그리고 극도의 폭력성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예술혼을 이해해주지 않자 낙담한 들라크루아는 자신의 처지를 미켈란젤로에 비유하는 그림 하나를 그립니다. 1850년에 그린 작업실의 미켈란젤로라는 작품인데요.
미켈란젤로는 천재 화가이기 때문에 조각도 굉장히 잘했어요. 네. 그래서 이 완성된 아름다운 자신의 조각품들을 배경에 두고 이 조각을 할 때 쓰는 끌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고뇌에 빠진 미켈란젤로를 그렸는데요. 작업 도구를 손에서 놓은 미켈란젤로를 그릴 정도로 굉장히 낙담을 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작품에서 한 손에 머리를 기댄 채 앉아있는 미켈란젤로의 자세가 사르다나 팔루스가 침대에 누워있는 자세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즉 사르다나 팔루스가 반군에게 패하고 느낀 절망과 자신을 미켈란젤로에 비유한 들라크루아의 절망이 굉장히 닮아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군요. 자, 하지만 이 작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찬한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네, 이 낭만주의를 옹호하는 몇몇 비평가들에게 극찬을 받았고요. 특히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 보들레르는 이 작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들라크루아의 작품에서 나타난 모든 것은 폐허다. 그것은 인간의 영원하고 고칠 수 없는 야만성을 증언하고 있다. 네, 그만큼 들라크루아가 인간의 감정을 그림 속에 잘 녹여냈다는 거죠. 그렇다면 들라크루아가 절망과 파괴 그리고 비극을 어떻게 그려내는지 설명으로 자세히 들어볼까요? 들라크루아는 19세기 프랑스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당시 프랑스 회화는 신고전주의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교훈적인 역사나 이상적인 영웅의 이야기를 소재로 질서정연한 구도를 추구했던 신고전주의와 달리 들라크루아는 신화나 문학과 같은 허구 혹은 고대나 중세의 과거 그리고 이국적인 이슬람 세계를 소재로 격렬하고 파괴적인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신고전주의가 추구하는 이성보다는 인간의 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을 그린 것입니다. 사르다나 팔루스의 죽음도 그런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사르다나 팔루스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에 위치했던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는 사치스럽고 방탕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영국의 낭만주의 작가 바이런은 그의 희곡에서 사르다나 팔루스의 최후를 고귀하고 비장하게 묘사했습니다. 반란군에 의해 패하자 스스로 장작불에 타 죽는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를 따르던 충실한 하인과 애첩들도 왕을 따라 자결을 택했습니다. 들라크루아는 바이런의 희곡을 보고 영감을 받아 작품을 그렸지만 사르다나 팔루스의 최후는 자기식대로 상상해서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치뿐만 아니라 자기 것에 대한 소유욕이 지나치게 강했던 왕은 자신의 것을 적군에게 하나도 남기기 싫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비극적인 학살을 저지릅니다. 그 끔찍한 아비규환의 현장을 들라크루아는 매혹적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아시리아를 배경으로 한 이 그림은 터번을 두르는 인물이 등장하는 등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을 보입니다. 들라크루아는 오른쪽 하단에서 왼쪽 상단으로 이어지는 대각선 구도를 취하면서 그 시선의 끝에 왕이 자리하도록 했습니다. 쌓아올린 장작더미 위에 화려한 코끼리 무늬가 장식된 침대를 두고 그 침대 위에 비스듬히 누운 왕은 무심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눈빛으로 자신의 명령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학살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사르다나 팔루스의 태연한 표정과 느긋한 자세는 그의 잔인성을 극대화합니다. 불붙은 장작더미에는 검은 연기가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고 그 연기 사이로 파괴된 도시가 보입니다. 사르다나 팔루스가 가장 사랑했던 애첩 뉘라는 이미 목숨을 잃은 채 침대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림 중앙에서 가장 밝아지는 빛은 그녀의 새하얀 목덜미와 매끈한 등을 강조하며 그 아름다움을 오히려 더 비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침대 주위에는 하인들에게 끌려온 나체의 여인들이 칼에 찔려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하인에 의해 몸이 젖혀진 여인의 육감적인 진죽빛 신체가 돋보입니다. 그 옆에 남자 하인은 왕에게 손을 뻗어 목숨을 구걸하거나 절망하며 머리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림 왼쪽에는 왕의 에마가 겁에 질린 눈으로 흑인 노예에게 억지로 끌려오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는 스스로 자결하려는 흑인 노예가 있고 이 와중에 한 시종이 물 항아리와 수건, 대야를 왕에게 바치기 위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들라크루아는 잔인한 학살 장면을 그렸지만 이 그림에는 당연히 있을 법한 단 한 방울의 피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온 화면을 뒤덮은 피와 같은 선홍색의 침대와 화려한 금은 보화가 역동성과 극적인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느껴지는 명암 대비와 빨간색과 흰색, 금빛 같은 노란색 등은 그림의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들라크루아의 작품은 공포로 가득 찬 현장의 비명까지도 생생하게 전하는 느낌입니다. 당시 인기 있던 이국적인 동방의 세계를 소재로 하면서 대각선의 동적인 구도와 살아 움직이며 고통받는 듯한 신체의 움직임, 그리고 죽음을 앞둔 극한 상황에서 인물들에게서 느껴지는 격렬한 감정은 사르다나 팔루스의 죽음이 왜 낭만주의의 대표 작품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치 내 눈 앞에서 이런 연극이 펼쳐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생생한 감정과 표현이 느껴지는 그림이 낭만주의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런 생생한 표현을 위해서 더욱 극적이고 강렬한 소재를 선택해 그리는 거죠. 아무래도 무난한 평범한 이야기에서는 어떤 특별한 감정이 잘 드러나지는 않으니까요. 오늘은 들라크루아의 작품 사르다나 팔루스의 죽음을 감상해봤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짧게 하는 운동은 효과가 전혀 없을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잘못 알려진 운동 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될 알찬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과 관련된 상식 중에 잘못 알려진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 알고 있는 운동 상식인 거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또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운동들 열심히 하시죠. 운동하는 분들도 많고 그만큼 운동 상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런데 잘못 알려진 운동 상식들이 있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운동은 오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대부분이 30분 이상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만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 때문에 짬을 내서 잠깐 할 수 있는 운동은 아예 안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은 일정 강도 이상의 자극만으로도 에너지가 부족해진다고 느끼면 단 몇 분만 해도 체지방 분해가 일어납니다. 즉 시간보다는 강도가 중요한 거죠. 최근 인기를 끄는 크로스핏과 같은 운동이 이 원리를 이용한 운동인데요. 고강도 운동으로 빠르게 심박수를 높여서 짧은 시간 동안 에너지 소모량을 급격히 늘리는 겁니다. 오래 하는 운동은 오래 하는 대로, 짧게 하는 운동은 짧게 하는 대로 다 우리 몸에 도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운동은 자주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은 무조건 자주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일주일에 5, 6일씩을 운동하는 데 할애합니다. 그러나 근육이 충분히 자극될 정도로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매일 하기보다는 이틀 하고 하루 쉬고 또 이틀 운동하고 이틀 쉬고 하는 식으로 일주일에 3, 4회 정도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매일 같은 부위를 자극하는 운동 일정은 근육에 부담을 주고 피로를 쌓이게 하기 때문에 운동 효과를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셋째, 운동은 저녁에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은 저녁보다 아침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침 시간에는 하루 중에 신진대사가 가장 느려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적은데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보통 일어난 뒤에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정상 속도를 찾아가기 때문에 아침에 운동을 하면 이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일찍 정상 속도를 찾게 되면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 양이 많아질 테고 결과적으로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이겠죠. 물론 체중 감량 효과를 생각할 때 그렇단 얘기고요. 저녁에 하는 운동이 이로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를 당부드리자면 이른 아침에 운동을 하면 몸의 근육과 관절이 굳어 있어서 부상 위험이 있으니까 몸을 충분히 풀고 운동해야 합니다. 넷째,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체중 감량을 위해 걷는 사람들이 있죠.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되며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하지만 걷는 것은 체중 감량에 크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걷는 것으로 살이 빠지는 경우는 운동량이 턱없이 부족한 극히 일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고요. 일상적인 속도로 걷는 것은 종아리 근육과 발목만을 사용하는 동작이라서 열량 소모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걷는 것으로 운동 효과를 얻으려면 최소 시속 6km 이상으로 빠르게 걷거나 경사진 길에서 걸어야 합니다. 물론 안 걷는 것보다야 일상적인 속도로라도 수시로 자주 걷는 게 좋겠지만은 운동을 목적으로 걷는다면 빠르게 걷는 파워워킹이나 조깅을 권합니다. 오늘 보도된 기사를 보니까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뭐든 적당해야 좋은 겁니다. 네, 오늘 정보톡톡에서 말씀드린 잘못 알고 계셨던 운동 상식들도 기억해 두시고 우리 몸에 적당한 운동을 지혜롭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운동을 참 오래 한다면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쵸. 오래 하는 운동은 오래 하는 대로 짧게 하면 짧게 하는 대로 뭐 다 우리 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또 뭐 운동은 매일 하면 뭐 자주 하면 그래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일주일에 3, 4회 정도 하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네. 네. 운동은 저녁에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나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은 저녁보다 아침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걷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걷는 것은 체중 감량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네요. 그렇군요. 네. 저는 지금까지 걷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네. 거죠. 세상에 참 쉬운 일이 없죠. 걷는 것만으로는 살이 안 빠집니다. 여러분. 네. 운동을 목적으로 걷는다면 빠르게 걷는 파워워킹이나 조깅을 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그냥 걷지 마시고 파워워킹을 시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 13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